일장의 형제 곽소천과 양철심, 전단강의 도도한 물줄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이만 우가촌을 휘감아 돌아 동쪽 바다로 흘러간다. 강변을 끼고 500나무 수십 그루가 늘어서 있는데 그 무성한 잎사귀는 불다 못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다. 때는 바야흐로 무더위가 한풀 꺾인 8월 끝자라 마을 어귀에 자생한 들꽃이 누렇게 변색되어 노을빛과 어우러져 쓸쓸한 분위기마저 감도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름드리 소나무 아래 삼삼오오 모여 앉아 깡마른 노인네의 열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쉰 중반쯤 되었을까. 입고 있는 청색 장포가 색이 발의 회색에 가깝다. 그는 자두나무로 만든 딱따기를 몇 번 치고 나서 장구를 요란하게 두드려 분위기를 고조시킨 뒤에 목청을 높였다. 복사꽃은 임자가 없이도 스스로 피어나고 황량한 대지 위로 밤까마귀 날아드네. 무너진 담장 너머로 보이는 낡은 우물. 전에는 다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집이었습니다. 노인은 딱따기를 다시 몇 번 치고 나서 점잖게 말을 이었다. 우린 이치런 시를 통해 전쟁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가가오 모두 폐허로 변해버립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섭씨네 가족도 전쟁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듬나라 군사가 물러가자 기쁜 마음을 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집은 이미 불타버려 앙상한 뼈대만 남아있었어요. 그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 할 수 없이 별량으로 가야만 했지요. 한데 하늘도 무심하지? 내 식구가 별량성으로 들어서자마자 한 무리의 금군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독사처럼 눈이 쭉 째진 금군의 우두머리는 섭삼랑의 아리따운 모습을 보자 말에서 뛰어내려 다짜고짜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껄껄 웃으며 섭삼랑을 번쩍 들어올려 안장 위에 패대기 치고는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짓거렸지요. 요 귀여운 개즘 집으로 데려갈 테니 이 어르신네를 잘 모셔야 한다. 그러나 섭삼랑은 그 횡포에 순순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있는 힘을 다해 몸부림치자 독사눈이 바로 호통을 쳤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 부모와 가족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묵직한 몽둥이로 섭삼랑 남동생의 머리를 내려쳤어요. 남동생은 그 자리에서 머리가 박살나 숨을 거두고 말았죠. 이거야 말로 옛말이 이르듯 저승의 새로운 온기가 늘어나니 이승의 젊은이가 사라지는구나가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잠시 한숨을 돌린 뒤 다시 말을 이어갔다. 섭삼랑의 부모가 몹시 놀라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자 독사누는 다시 몽둥이를 휘둘러 그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지켜본 섭삼랑은 울지 않았지요. 나리, 제가 순순히 따라갈 테니 노여워 마세요. 하고 말했죠. 그러자 독사누는 흐뭇해하며 섭삼랑을 집으로 데려갔어요. 섭삼랑에게는 나름대로 다 속셈이 있었던 거죠. 그녀는 독사눈이 방심한 틈을 타 녀석의 허리춤에 꽂혀있던 칼을 뽑아 명치를 향해 힘껏 찔렀어요. 부모님과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죠. 절체절명의 순간 산전수전 다 겪은 독사눈은 잽싸게 몸을 피하며 섭삼랑을 밀어붙였어요. 섭삼랑은 그 자리에 나동그라졌고 독사눈의 욕설이 터졌어요. 이런 오라질년! 섭삼랑은 절망하며 손에 쥐고 있던 칼로 자신의 목을 베고 말았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녀. 꽃다운 나이에 하늘 안고 저승으로 가다니. 노인네의 구수한 입담과 가락이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일처럼 분노를 느끼고 이를 부드득 갈거나 여기저기서 한숨을 내쉬었다.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옛말에도 있습니다. 남을 기만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이를 굽어보는 신령이 있도다. 악을 저지르고도 응보가 없으면 세상 악도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노인네의 말이 이어진다. 여러분, 근데 금군들은 우리 송나라로 쳐들어와서 가는 곳마다 살인, 방화, 겁탈, 노략질을 일삼았는데도 천벌받는 걸 보지 못했어요. 다 우리 관군들이 무능한 탓이죠. 수로 따지면 우리 장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데 금근을 보기만 하면 달아나기 급급하니 당하는 우리 백성들만 불쌍하죠. 그 섭삼랑의 가족이 비참하게 죽어간 것처럼 강북에선 숱한 사람들이 참변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강남은 그야말로 천당이라고 할 수 있죠. 금군이 언제 여기까지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이지만 아무튼 태평성대의 개로 태어날 망정 난세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장시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섭삼랑절열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보라고 자신을 소개한 노인은 딱따기를 요란스럽게 두드리고 나서 나무 쟁반 하나를 꺼내 들었다. 촌민들이 한두 푼씩 내놓자 삽시간에 6,070문이 모였다. 장시보는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하고 돈을 챙겨 떠나려 했다. 이때 촌민들 사이에서 20살가량 되어 보이는 젊은이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장 선생, 혹시 북방에서 오셨습니까? 장시보는 허우대가 건장하고 눈이 부리부리한 젊은이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처년이 환한 표정으로 재차 물었다. 제가 낼 테니 가서 한잔하시지 않겠습니까? 장시보는 그 청년의 말에 구미가 당기는 것 같았다. 초면인데 폐가 되지 않을까요? 젊은이는 호탕하게 웃었다. 술 몇 잔인데 패라뇨? 당치 않습니다. 전 곽소천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옆에 서 있는 말쑥하게 생긴 사나이를 가리켰다. 이쪽은 양철심 아우인데 선생의 얘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몇 마디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장시보는 흔쾌히 응했다. 원 별 말씀을. 오늘 두 분을 만난 것도 인연인 것 같습니다. 곽소천은 장시보를 데리고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주막으로 갔다. 주막집 주인은 절름발이인데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황주 두 주전자와 안주를 가져왔다. 안주는 소금에 절인 땅콩과 말린 두부, 썰어놓은 찐 달걀 3개가 전부였다. 주인장은 입구 쪽 걸상에 걸터 앉아 서산마루로 기울어가는 석양을 멍하니 바라볼 뿐 세 사람에게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다. 곽소천은 장시보에게 술을 2잔 권하고 난 뒤 입을 열었다. 여긴 워낙 외진 곳이라 초이틀과 심유길에만 고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탁에 안주가 변변치 않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장시보가 웃으며 그의 말을 받았다. 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두 분의 말투를 들어보니 혹시 북방 사람 아닙니까? 양철심이 대답했다. 우린 원래 산동 사람인데 금구들의 더러운 꼴이 보기 싫어 3년 전 이곳으로 왔다가 인심이 후에 그냥 눌러앉게 됐습니다. 선생께서도 아까 말했듯이 강남은 천당이라 할 만큼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금군이 언제쯤 강을 건너 쳐들어올까요? 장시보는 한숨을 내쉬었다. 강남은 풍요로운 고장으로 가는 곳마다 금은보화가 널려 있고 리인이 많기로 유명해 금군이 일찌감치 군침을 삼켜왔죠. 그놈들이 언제 이곳으로 쳐들어올지는 조정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곽소천과 양철심의 얼굴에는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두 사람이 입을 모아 묻자 장시보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 주었다. 우리 중국 백성의 수는 여진족보다 100배는 더 많을 겁니다. 조정에서 충신과 맹장들을 선용한다면 100명이 그들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휘종, 금종, 고종 세 부자가 금인에게 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세 황제는 간신들을 중용하고 백성을 탄압했을 뿐 아니라 금군과 대적할 수 있는 명장들을 모두 파지시키거나 형장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조정에선 아직도 간신 무리가 득세하고 있으니 금군에게는 제발 어서 쳐들어와달라고 사정하는 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곽소천은 분통이 터지는지 불끈 쥔 주먹으로 상을 쾅 하고 내리치며 맞장구를 쳤다. 네, 맞습니다. 장시보의 말이 이어졌다. 지난날 휘종 황제는 오로지 불로장생을 누리기 위해 국사를 돌보지 않아 주위의 간신들만 들끓었어요. 재경, 왕보는 황제를 도와 백성을 탄압하고 착취하는데 앞장섰고 동관, 양사성 같은 아첨을 일삼는 내시들, 고구와 이방원 따위는 황제를 주색으로 내모는데 온갖 잔머리를 짜냈죠. 나라꼴이 그 모양이니 금군이 쳐들어오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휘종은 결국 겁을 집어먹고 아들 흠종에게 황위를 넘겨줬어요. 그 당시 다행스럽게도 충신 이강수가 경성을 지키고 있어 금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흠종은 간신들의 말만 믿고 이강수를 파관면지시켜버렸지요. 유능한 장수를 등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천신천장을 자처하는 사기꾼 곽경에게 경성을 지키게 했죠. 경성이 다시 함락된 건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휘종, 흠종도 금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고 무능한 황제들이 당한 건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바람에 죄 없는 백성들만 도탄에 빠지게 됐어요. 곽소천과 양철심은 장시보의 말을 들을수록 화가 치밀었다. 곽소천이 입을 열었다. 휘종과 흠종이 포로로 잡혀간 건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신천장을 자처하는 곽경의 이야기가 헛소문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장시보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렇다니까요. 이번엔 양철심이 그의 말을 이었다. 나중에 가왕이 남경에서 황위를 계승했고 한세충과 악비 같은 장수들을 앞세워 충분히 경성을 탈환할 수 있었을 텐데 진회라는 간신배가 농간을 부리는 바람의 악비 장군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죠. 장시보는 광과 양 두 사람에게 술을 따라주고 나서 자신의 잔을 단숨에 비우며 말했다. 악비 장군만 죽지 않았더라도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을 겁니다. 우리가 60년 전에 태어났어야 하는데 진의 그놈은 정말 운이 좋았죠. 곽소천이 물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두 분은 영웅다운 기질과 비범한 솜씨를 지닌 것 같은데 60년 전에 태어났다면 당장 이만으로 달려가 진해를 처치해버렸겠죠. 그놈의 피와 살을 안주 삼아 한잔하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세 사람은 마주보며 크게 웃었다. 양철심은 술이 바닥나자 다시 한 주전자를 시켰다. 세 사람은 진해를 욕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런데 절름발이 주인장이 안주를 들고 와 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더니 갑자기 콧방귀를 날렸다. 양철심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곡삼, 왜 그래? 우리가 진해를 욕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 곡삼의 목소리는 의외로 카랑카랑했다. 잘했어? 잘했다고 그놈은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싸지. 한데 말이야, 이건 내가 들은 얘긴데 악비 장군을 죽이고 금국과 협상한 원흉은 진해가 아니라고 하더군. 세 사람은 처음 듣는 얘기라 어리둥절했다. 양철심이 물었다. 진해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곡삼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진해는 그 당시 재상이었기 때문에 금국과 협상을 하든 하지 않든 재상으로서 자리를 보전할 수가 있었지. 한데 악비 장군은 금국을 섬멸하고 휘종과 흠종을 모셔오는 게 최종 목적이었어. 만약 그 두 황제가 돌아오면 고종 황제의 위치가 어찌 되었겠나? 곡삼은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절룩절룩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제자리로 돌아가 걸상에 걸터 앉더니 예의 그 자세로 석양을 응시했다. 곡삼의 용모로 봐서는 20살 남짓 된 것 같은데 등이 구부러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게 뒷모습은 영락없는 중 늙은이였다. 장시모는 곽과 양 두 사람을 잠시 멍하니 쳐다보다 입을 열었다. 맞아. 주인장의 말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악비 장군을 죽게 만든 원흉은 진해가 아니라 고종 황제일 겁니다. 고종은 원래 파렴치한 인간이라 그런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을 거요. 곽소천이 물었다. 그가 왜 파렴치하다는 거죠? 당시 악비 장군은 연전연승을 거뒀고 금군은 달아나기에 바빴죠. 그때 금군의 피가 강을 이루고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게다가 북방 곳곳에선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 금군의 테러를 차단했죠. 금군은 혼비백산, 정신을 못 차리는 판국인데 고종이 난데없이 협상을 제의하는 친서를 보냈어요. 금국 황제는 얼씨구나 좋아할 수밖에요. 한술 더 떠 악비를 제거해야만 협상에 응하겠다는 선제 조건을 내세웠어요. 결국 진해가 장꾀를 써서 악비 장군을 풍파정으로 끌어들여 죽이고 말았지요. 그게 소흥 11년 12월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소흥 12년 정월에 협상이 타결됐고 소흥금 양국은 회수 중류를 경계로 해서 중원 땅을 양분했어요. 고정 황제는 금국의 신하로 충성하겠다고 자청했는데 항서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양철심이 그의 말을 받았다. 보나마나 구역질 나는 문구가 많았겠죠. 네, 맞아요. 그 상서의 내용을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고종의 이름은 조구라 하는데 항서에 이렇게 썼어요. 신 조구는 황은의 물이 조하려 감사하며 자자손손신의 예의를 갖추어 내년 폐하의 생신과 정초를 맞이해 사신을 보내 경화를 올릴 것이며 은자 25만 양과 비단 25만 피를 바치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신만 무릎을 꿇었으면 됐지 왜 자자손손 금국에 종속돼야 하는 겁니까? 덩달아 무고한 백성들까지 금국의 노예가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곽소천이 상을 내리치자 술잔이 뒤집히면서 상 위가 흥건해졌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런 뻔뻔한 인간이 있나? 그렇게 줏대 없는 자가 어떻게 황제를 자처할 수 있지? 장시보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시 백성과 모든 군사는 그 소식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더구나 회수 북쪽에 사는 백성들은 절망을 느껴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죠. 반면에 고종은 보좌를 지키게 돼서 득양양했고 이미 노공국의 자리에 오른 진해는 다시 태사에 봉해져 그야말로 1인지 아만인지상 막강한 권력을 누리며 온갖 만행을 저질렀어요. 고종의 자리가 효종으로 이어지고
다시 광정에게 전해지는 동안 우리 강토 태반이 금인 손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황희는 지금 병원 황제에게 넘어가 5년 동안 후유식을 누리고 있는데 재상이란 작자가 한탁준이 앞으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이고, 이제 그만합시다. 곽소천이 장시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 그래요? 여긴 외진 곳이라 이만성처럼 말이 새어나가 봉변당할 염려가 없으니 맘 놓고 말해봐요. 한탁주, 그 놈이 간신이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나라를 말아먹는 제조라면 아마 진해와 막상막하이거려? 장시보는 뒤탈이 두려운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술을 한 잔 쭉 들이켜고 나서 사뭇 진지하게 말했다. 술까지 얻어마셨는데 주제 넘은 얘기지만은 세상에 어수선하니 언동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같은 힘없는 백성은 드적긴이나 때울 수 있으면 만족해야죠. 에이,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 있고 누각 위에 또 누각이 있으니 서우의 가문은 언제 끝날까? 남풍의 행랑객들이 취해 항주를 변주로 여기네 아닙니까? 양철심이 물었다. 그 시는 또 무슨 고사입니까? 장시보가 대답했다. 이건 고사가 아니라 우리 송나라 군신은 서우변에서 굴을 마시며 향락을 즐길 뿐 자자손손 항주를 변주로 여겨 잃은 땅을 되찾을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죠. 거나하게 취한 장시보는 두 사람에게 작별을 고하고 악비의 시 만강홍구절을 읊조리며 비틀비틀 이만 쪽을 향해 걸어갔다. 정강의 국치 아직 서력하지 못했네. 이 한은 언제나 풀릴고. 라는 구절이 멀리서 울려 퍼졌다. 곽소천은 술값을 내고 양철심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집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가까이 사는 이웃이었다. 곽소천의 아내 이씨가 앞마당에서 닭을 우리 안으로 몰아넣고 있다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두 분이 또 술을 마셨군요. 양숙, 동생이랑 저녁 드시러 오세요. 닭 한 마리 잡았어요. 양철심은 사양하지 않았다. 좋아요. 오늘 밤 또 신세를 지내요. 집사람은 오리와 닭을 많이 키우면서도 먹이만 축낼 뿐 아까워서 통 잡을 생각을 안 해요. 늘 형수님한테 패만 끼쳐서 어쩌죠? 이씨는 당치도 않다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동생은 워낙 맘씨가 고와서 집에서 키운 닭은 차마 자기 손으로 잡을 수가 없대요. 양철심이 빙긋 웃더니 말했다. 내가 잡는다고 하면 울고불고 난리예요. 집사람이 그러는 걸 보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오늘 밤에 내가 사냥을 해와서 내일은 형님과 형수님을 대접할게요. 옆에 있던 곽소천이 나섰다. 우린 형제나 다름없는데 대접은 무슨? 좋아. 오늘 밤엔 같이 사냥하러 가세. 이날 밤 곽소천과 양철심은 마을에서 서쪽으로 7리쯤 떨어진 숲속에 몸을 숨긴 채 멧돼지나 노루 같은 들짐승이 나타나길 기다렸다. 한 시즌 가량 버텼는데도 아무런 수확이 없어 따분하던 참에 호련숲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두 사람은 긴장했다. 자세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멀리서 고함 소리가 잇따랐다. 야! 어디로 도망가는 거냐? 개 서지 못하겠느냐? 고지어 검은 그림자가 스치는 듯하더니 한 사람이 숲속으로 뛰어들어왔다. 달빛이 제법 밝아 곽과 양 두 사람은 상대방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순간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했다. 지팡이 두 개를 짚고 있는 그 사람은 동구 밖에서 주막집을 하고 있는 절름발이 곡삼이었다. 곡삼은 왼쪽 지팡이로 땅을 살짝 찍는가 싶더니 휙 하고 몸을 날려 나무 뒤로 숨었다. 대단한 경공술이었다. 두 사람은 너무 긴장하고 놀란 나머지 자신들도 모르게 상대방의 손을 꽉 잡았다. 곽소천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우가촌에 온 지 3년이 지났는데 절름발이, 곡삼이가 저런 대단한 무공을 지닌 줄 전혀 몰랐으니 두 사람은 허리만큼 자란 잡초 덤불에 납작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곧이어 세 사람이 숲속으로 뒤조자 들어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뭔가 소곤거렸다. 셋 다 무관 차림이고 손엔 제각기 시퍼런 날이 선 단도를 쥐고 있었다. 그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다. 절름발이야! 내 놈이 이 부근에 숨어 있는 걸 안다! 순순히 나와 무릎 꿇지 못하겠느냐? 곡삼은 나무 뒤에 몸을 도사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세 명의 무관은 허공을 향해 단도를 휘두르며 차츰 가까이 접근해왔다. 순간 나무 뒤에서 휙 하는 예리한 파공음과 함께 곡삼의 지팡이가 날아와 한 무관의 가슴팍에 명중했다. 엄청난 힘이 실려있는 일격이었다.
지팡이에 맞은 무관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다. 그와 때를 같이해 나머지 두 명이 곡삼을 향해 반사적으로 단도를 휘둘렀다. 곡삼은 오른쪽 지팡이로 땅을 찍어 몸을 피하는 동시에 왼쪽 지팡이로 한 무관의 면상을 공격했다. 전광석화 같은 동작이었다. 무관의 무공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상반신을 뒤로 젖히며 지팡이를 막았다. 곡삼은 상대방의 단도가 지팡이에 닿기 전에 잽싸게 손을 거두며 오른쪽 지팡이를 이용해 또 다른 무관의 허리를 후려쳤다. 한쪽 지팡이로 몸을 지탱하며 다른 지팡이를 무기로 쓰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다. 곡삼은 등에 묵직한 보찜을 쥐고 있었는데 공방전이 계속되다가 한 무관의 단도가 보찜에 닿자 챙 하는 금속성이 들리며 뭔가가 우르르 쏟아졌다. 곡삼은 그 무관이 환호성을 지르는 틈을 타서 오른쪽 지팡이를 질풍처럼 뻗었다. 퍽! 무관은 지팡이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이제 남은 건 한 명뿐이었다. 녀석은 겁을 먹었는지 몸을 돌려 냅다 주랭랑을 쳤고 순식간에 수십 장 밖으로 벗어났다. 그러나 그가 달아나도록 내버려둘 곡삼이 아니었다. 곡삼은 손을 품속으로 넣는가 싶더니 이내 뭔가를 꺼내들고 먼 곳을 향해 힘껏 떨쳤다. 달빛 아래 시커먼 물체가 그의 손을 벗어나 허공을 갈랐다. 시커먼 물체는 정확하게 무관의 뒤통수에 꽂혔다. 단말마의 비명이 어둠 속에서 긴 여운을 남겼다. 단도를 놓친 무관은 손을 허공으로 휘저으며 몸부림을 치다가 썩은 통나무처럼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리고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곽과 양 두 사람은 절름발이 곡삼이 순식간에 세 명의 고수를 처치하는 광경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 놀라운 무공이었다. 두 사람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켰다. 그런 와중에도 곽소천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스쳤다. 관병을 셋이나 처치했으니 죽을 각오가 되어 있겠군. 엿본 거를 알면 입을 봉하기 위해 우리도 죽이려 할 게 뻔해. 이 일을 어쩐다. 그의 무공을 감당할 재간도 없고 양철심도 곽소천과 같은 심정이었다. 두 사람이 속으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들이 숨어있는 쪽을 향해 곡삼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곽형, 양형, 어서 나오게. 곽과 양 두 사람은 움찔 놀랐다. 들켰으니 몸을 일으킬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사냥에 쓰는 긴 꼬챙이를 꼭 움켜쥐었다. 양철심은 얼른 앞으로 두 걸음 나서면서 곽소천을 병풍처럼 가로막았다. 그것을 본 곡삼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양형은 양가창법을 즐겼으니 그 꼬챙이로 창을 대신할 수 있겠지만 곽형은 꼬챙이를 무기로 쓰기엔 무리가 있겠지. 그래서 의형을 지켜주기 위해 앞으로 나선 모양인데 역시 의리가 있군. 양철심은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보자 다소 당황했다. 곡삼이 다시 입을 열었다. 손에 익은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도 둘이서 날 이기지는 못할걸. 곽소천은 솔직히 시인했다. 그래. 우가촌에서 여러 해 동안 같이 살았으면서도 곡형이 절세 무공을 지닌 고수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 어이가 없군. 곡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쓴 웃음을 지었다.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절세무공이라니 당치 않네. 그래도 자부심은 살아있는 듯 이렇게 중얼거렸다. 예전 같으면 그까짓 궁중호위 몇 명쯤이야 단숨에 해치웠을 텐데 이젠 틀렸어. 곽과 양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곡삼이 말을 이어갔다. 이 불구자를 좀 도와주겠나? 저 녀석들의 시체를 묻어주면 좋겠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양철심이 먼저 대답했다. 좋아, 묻어주지. 두 사람은 꼬챙이로 큰 구덩이를 판 다음 새 구의 시체를 옮겨왔다. 마지막 시체를 묻기 전에 양철심은 시체 뒤통수에 박힌 원형을 물체를 뽑아냈다. 제법 무게가 나가는 쇠로 만든 팔괘였다. 그는 시체 옷자락으로 팔괘에 묻은 피를 닦아 곡삼에게 건넸다. 곡삼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팔괘를 품속에 갈무리했다. 그러고는 겉옷을 벗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일일이 주워 담더니 보자기를 싸듯 단단히 묶었다. 곽과 양 두 사람이 구덩이에 흙을 덮으며 힐끗 쳐다보니 곡삼이 주워 담는 것들은 주로 감나가는 금기와 옥기였는데 거기엔 길쭉한 두루마리 3개도 섞여 있었다. 곡삼은 금으로 만든 주전자 하나와 술잔을 두 사람에게 나눠주었다. 이 물건들은 내가 이만 황궁에서 훔쳐온 거네. 따지고 보면 다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거니 작물이라고 할 수 없지. 잘 간직하게.
두 사람은 궁에서 훔친 물건이란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감히 받을 엄두를 못 내고 망설이자 곡삼이 차갑게 변한 음성으로 물었다. 겁이 나서 그러는가? 아니면 받기 싫은 건가? 곽소천이 그의 말을 받았다. 호의는 고맙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 귀한 것을 받을 순 없네. 오늘 밤에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할 테니 그 점은 걱정 말게. 곡삼은 코웃음을 날렸다. 비밀을 누설할까? 봐. 내가 겁내는 줄 아는 모양인데. 솔직히 말해 난 이미 자네 두 사람의 정체를 소상히 알고 있네. 그렇지 않으면 벌써 죽여버렸겠지. 곽 형인 양산박의 터줏대감 지우성 곽성의 후손이고 쌍극을 무기로 사용하지. 양형의 선조인 양재영은 악비 장군의 신복이었고 두 사람은 북방이 함락되자 강호를 떠돌다가 의형제를 맺어 함께 우가촌으로 옮겨왔어. 안 그런가? 두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들의 출신 내력을 훤히 꿰자 더욱 놀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곡삼이 다시 말했다. 두 사람의 선조인 곽성과 양재영은 나중에 조정에 귀순했지만 원래는 농림 출신이라 탐관 오리의 재물을 숱하게 빼앗아 왔네. 한데 왜 내가 황궁에서 훔쳐온 금기를 받지 않으려 하지? 곽소천은 싸늘해진 그의 말투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는 그것들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어 받았다. 고맙네. 잘 간직하겠네. 곡삼은 그제야 안생이 환해졌다. 세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숲 밖으로 걸어 나갔다. 곡삼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오늘 밤엔 수학이 좋은 편이야. 고종 황제가 그린 그림 두 장과 글 한 폭을 손에 넣었으니 말이야. 그 놈은 황제로선 형편없지만 그림과 서예엔 뛰어난 재주를 타고났어. 곡삼은 영모단청이니 수금채법선이 하면서 그림과 서예에 관해 한참 얘기했지만 곽소천과 양철심은 별 관심이 없었다. 두 사람은 짐으로 돌아오자마자 금 주전자와 황금 잔을 뒤뜰에다 깊이 파묻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두 사람은 예전과 변함없이 밭을 갈고 사냥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며 틈나는 대로 무공 연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단둘이 만날 때도 그 날밤 일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간혹 주막에 들러 술을 나누기도 했는데 곡삼은 언제나 그랬듯이 뒤뚝거리며 술과 안주를 날라주고 문 쪽 걸상에 걸터 앉아 멍하니 먼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 역시 그날 밤 숲속에서 있었던 일을 깡그리 잊은 듯했다. 비록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를 쳐다보는 곽과 양 두 사람의 눈엔 경외의 빛이 서려 있었다. 두장 정강년의 치욕을 잊지 말라. 가을이 가고 겨울로 접어들자 날이 갈수록 추워졌다. 이날 저녁 무렵부터 세찬 바람이 불더니 날이 어두워지면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발은 금세 굵어져 다음 날 아침에는 온 대지가 백설로 하얗게 뒤덮였다. 양철심은 은근히 술 생각이 나 의형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다. 그는 아내 포씨에게 술 안주를 장만하라 이르고 점심을 먹자마자 큼지막한 술병 2개를 들고 곡삼의 주막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한데 주막 앞에 와보니 창문에 두꺼운 휘장이 드리워지고 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양철심은 문을 두드렸다. 곡형, 술을 좀 사러 왔는데.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반응이 없었다. 창문 틈새를 통해 주막 안을 살펴보니 사람은 그림자도 없고 식탁 위엔 먼지만 뿌옇게 앉아 있었다. 양철심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며칠 동안 술을 마시러 오지 않았더니 곡삼이 그새 출타한 모양이군.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양철심은 하는 수 없이 오리 밖에 있는 홍매촌으로 가서 술을 받아왔다.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닭 한 마리도 잡았다. 그의 아내 포씨의 이름은 석약이다. 그녀는 홍매촌 훈장 선생의 딸인데 시집 온 지 2년밖에 안 된 새댁이었다. 포씨는 닭에다 두부와 배추를 넣어 푹 삶고 간장과 오양에 절여두었던 생선과 고기를 먹기 좋게 썰어서 접시에 담았다. 곽소천 부부를 부르러 가는 것도 포씨의 몫이었다. 곽소천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색을 하며 초대에 응했는데 임신 중인 그의 아내 이씨는 입덧이 심해 그냥 집에 남아있겠다고 고집했다. 이씨의 이름은 외자로평이라고 했다. 보석약과 그녀는 늘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다. 보석약은 이평을 위해 따끈한 차를 끓여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양철심과 곽소천은 난로를 끼고 이미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곽소천은 포석약을 보자 손짓을 했다. 재수씨, 어서 이리 와서 앉으세요.
곽과 양 두 사람은 호탕한 성격에 허물없는 사이였다. 게다가 이런 시골에서는 남녀유별을 별로 따지지 않았다. 보석약은 난로에 숯을 몇 조각 더 집어넣고 나서야 남편 곁에 앉았다. 그녀는 두 사람의 표정이 모두 상기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웃으며 넌지시 물었다.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나요? 양철심이 입을 열었다. 조정에서 일어난 한심한 일들을 얘기하던 중이었어. 곽소천이 그의 말을 받았다. 어제 중안교 부근에 있는 희우각 찻집에 들렀다가 재상 자리를 꿰차고 있는 한탁주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관원들이 상서를 올릴 때 별도로 예물을 함께 첨부해야 한대요. 그러지 않으면 상소문을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양철심도 열이 뻗쳤는지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황제가 형편없는데 재상이 국사를 제대로 처리하겠어. 그 재상 밑에 종속되어 있는 관리들도 보나마나 마찬가지일 테고, 이만 용근문 밖에 사는 황대영한테서 들은 얘긴데 하루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앞무리에 관원 몰려왔다는 거야. 알고 보니 한 재상이 아래 것들을 데리고 들놀이를 즐기러 온 거라 모른 척 했대. 한데 한탁주가 한숨을 내쉬며 몇 마디 씨부렁거렸다고 하더군. 병풍처럼 두른 푸른 사냐와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삼간, 그야말로 한 폭의 아름다운 산수라군. 어디서 달구름 소리나게 짖는 소리가 들려오면 금상첨화일 텐데, 그러자 풀밭 사이에서 난데없이 멍멍 하는 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야. 보석약이 궁금해서 물었다. 어머나, 네 집 개인데 그렇게 재상의 비위를 잘 맞추죠? 양철심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그래.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지. 짖던 개가 결국 풀밭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게 무슨 개였는 줄 알아? 우리 임안부의 가장 지체 높은 어르신 부윤조 대인이었다고. 보석약은 배꼽을 잡고 웃었다.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곽소천이 코웃음을 치며 한마디 했다. 조 대인이 개처럼 찢어댔으니 출세길이 확 트였겠군. 양철심이 맞장구를 쳤다. 그야 당연하죠.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나누는 동안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갔고 세 사람도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 분위기가 한층 화기애애해졌다. 이때 동쪽으로 뻗은 오솔길에서 빠른 걸음으로 눈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귀를 쫑긋 세우고 약속이나 한 듯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도포를 입은 사나이가 쟁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산에는 삿갓을 깊숙이 눌러쓰고 도롱이를 걸친 도인 차림이었다. 온 몸이 흰 눈으로 덮여서인지 검 끝에 매달린 노란 수술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 수술이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제멋대로 춤을 추었다. 휘날리는 눈발은 헤치며 걸어오는 그의 모습은 마치 행운유수를 연상시켰다. 예사 인물이 아닌 듯 싶었다. 곽소천이 그 도사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중얼거렸다. 무공이 상당한 도인 같은데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 엄동설 안에 혼자서 길을 재촉하는 걸까? 양철심도 도사에게 관심이 가는 모양이었다. 글쎄, 불러와서 한 잔 권하는 게 어떨까요? 좋은 친구가 될 것도 같은데. 워낙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는 두 사람은 이심전심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한데 도인의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눈 깜짝할 사이에 문 앞을 지나쳐 벌써 10여 장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역시 성격이 적극적인 양철심이 먼저 큰 소리로 외쳤다. 이봐요, 잠깐 좀 봅시다. 도인은 그가 부르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렸다. 양철심은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날씨가 춥고 눈도 내리는데 들어와서 술이나 한잔 하면서 몸 좀 녹이고 가시죠. 도인은 냉소를 지으며 마치 시위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문 앞으로 날아왔다. 그의 표정은 서리발만큼이나 차가웠다. 날 불렀어? 속셈이 뭐여? 까놓고 말해보시오. 혈기왕성한 양철심은 도인의 무례한 태도에 비위가 뒤틀렸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더니 그는 호의를 베풀려는 상대방을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성격이 비교적 침착한 곽소천은 얼른 폭언의 예를 취하며 말했다. 아우와, 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마침 도장께서 눈발을 헤치며 혼자 걸어가고 있기에 같이 한잔할까 해서 청한 것이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인은 부리부리 눈을 치켜뜨더니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흔쾌히 응했다. 네, 좋습니다. 한잔합시다. 그는 성큼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양철심은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는 거칠게 상대방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다.
우선 도장의 도를 밝혀주시오. 그 순간 도인은 몸을 살짝 틀어 절묘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양철심은 흠칫했고 다음 동작을 취할 새도 없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목을 잡히고 말았다. 도인의 손아귀 힘이 어찌나 세던지 양철심은 마침 손목의 쇄골이가 채워진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반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아 전혀 힘을 쓸 수 없었다. 곽소천은 아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것을 보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다가 오히려 적을 만들 것 같아 얼른 나섰다. 도장,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죠. 도인은 다시 냉소를 지으며 양철심의 손을 놓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가 거침없이 식탁에 앉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은 틀림없이 산동 사람 같은데 왜 이런 외진 곳에 숨어 농부 행세를 하는 거요? 산동 사투리를 고치든지 아니면 아예 무공을 모르는 척해야 다른 사람이 눈치를 못 채지. 양철심은 치밀어 오르는 우라를 사귀지 못해 안방으로 들어가 비수 한 자루를 품속에 쑤셔 넣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식탁으로 돌아온 그는 술을 한 잔 벌컥 마시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인은 곽소천이 따라준 술을 마시지도 않고 눈발이 휘날리는 창 밖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곽소천은 도인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의 앞에 놓인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입을 열었다. 술이 식은 것 같은데 다시 한 잔 따라 올리지요. 그가 다시 한 잔 따라주자 도인은 비로소 쭉 들이켜고는 입을 뗐다. 술에 이상한 약을 탔다고 해도 호락호락 당할 내가 아니오. 양철심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소리쳤다. 추울 것 같아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우릴 의심하다니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소. 어서 나가주시오. 술과 안주가 썩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같은 사람을 대접하고 싶은 생각은 없소. 도인은 콧방귀만 날릴 뿐 그의 축객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술을 따라 연거푸 석 잔을 들이켰다. 그러더니 갑자기 삿갓과 도롱이를 벗어 던졌다. 두 사람은 비로소 그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나이는 30살가량 되었을까. 짙게 쭉 뻗은 겉미 네모난 얼굴에 귀가 유난히 크고 눈이 부리부리했다. 그가 등에 쥐고 있던 가죽 주머니를 풀어 식탁 위에 놓자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가죽 주머니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선열이 낭자한 사람의 머리통이었다. 가장 놀란 사람은 포석약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양철심은 품 속에 숨겨놓은 비수를 꽉 움켜잡았다. 도인이 다시 가죽 주머니를 뒤적거리자 이번엔 시뻘건 물체 2개가 쏟아졌다. 심장과 간이었다. 돼지나 짐승의 내장이 아닌 사람의 심장과 간이 분명했다. 양철심이 싸늘하게 외쳤다. 이제 보니 날강도잖아. 그는 말을 내뱉는 동시에 잽싸게 왼손으로 양철심의 손목을 내리찍었다. 양철심은 윽 하는 신음과 함께 손에 힘이 풀렸다. 어느새 비수는 도인의 손으로 넘어가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곽소천은 아연실색했다. 양철심은 명장의 후예로 대대로 무학을 전수받았는데도 도인 앞에선 제대로 힘 한 번 쓰지 못했다. 도인이 방금 전개한 무공은 강호의 전에 내려오는 공수탈백인 같았다. 곽소천은 그 무공에 대해 들어보긴 했어도 본 적은 없었다. 그는 도인의 다음 공격에 대비해 걸상을 번쩍 들어 올려 방어 태세를 취했다. 한데 도인은 그를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식탁 위에 있는 심장과 간을 비수로 난도질하더니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하던지 집체가 흔들지는 것 같았다. 도인은 다시 식탁을 힘껏 내리쳤다. 그 바람에 탁자 위에 놓여있던 술잔과 접시가 어지럽게 날아다녔다. 도인이 겨냥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머리였다. 피범벅이 된 머리통은 이미 박살났고 식탁도 엄청난 충격에 쪼개져 버렸다. 도인은 넋을 잃은 두 사람에게 호통을 쳤다. 이런 파렴치한 놈들,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양철심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재빨리 방구석에 세워둔 창을 움켜쥐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와라. 양가창법의 위력을 보여주겠다. 도인은 희죽 웃으며 비아냥거렸다. 관아의 앞잡이를 하는 주제에 양가창법을 쓴다고? 그도 즉시 밖으로 몸을 날렸다. 곽소천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얼른 집으로 달려가 자신의 무기인 쌍극을 들고 나왔다. 그때까지 도인의 검을 뽑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었다. 도포자락만 삭풍에 펄럭였다. 양철심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어서 검을 뽑아라. 도인은 그를 아예 안중에 두지 않는 듯 이렇게 대꾸했다. 너희 같은 조무래기들을 상대하는데 굳이 검을 뽑을 필요가 있겠느냐? 맨손으로 상대해 줄 테니 어서 덤벼라! 양철심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창으로 선제 공격을 전개했다. 동룡 출동. 자신 있는 초식이었다. 창 끝에 매달린 붉은 수술이 허공에 원화를 그리며 상대의 가슴 한가운데를 노렸다. 도인은 그가 전개한 초식에 약간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소리를 질렀다. 제법인데 그의 몸이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왼손으로 창끝을 낚아챘다. 양철심은 어릴 적부터 가문의 창법을 익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다. 양가 창법의 위력은 자타가 공인한 터였다. 지난날 양재홍 장군은 300명의 송군을 이끌고 소상교 대전에서 4만 명의 금군을 상대해 혁혁한 전공을 거뒀다. 당시 그의 손에 죽은 금군의 수만 해도 2,000명이 넘었다. 금군은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물밀듯이 파상 공격을 해왔고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양재홍은 화살을 맞으면 손으로 꺾어버리고 계속 적진을 향해 성난 호랑이처럼 돌진했다. 그러나 결국 말이 진흙땅에 빠져 순국하고 말았다. 금군은 그의 시신을 불태웠는데 몸에서 쇠로 된 화살총만 2대가 나왔다고 한다. 그 전투를 계기로 금군은 양가창법에 경외감을 갖게 됐고 양가창법은 중원의 명성을 떨쳤다. 양철심의 창법은 선조만큼 위력적이지는 못했지만 거의 완벽한 초식을 구사할 수 있었다. 찌르고 후리며 공격과 방어를 적절하게 펼쳐나가는 동안 붉은 수술과 창 끝에서 번뜩이는 은광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한데 양철심이 최선을 다해 공격해도 도인은 그림자처럼 창을 따라 몸을 움직이며 여유있게 피해 나갔다. 양가 창법의 72가지 초식을 거의 다 전개했는데도 기선을 잡지 못하자 양철심은 초조해졌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달아났다. 그가 예상한 대로 도인이 바짝 추격해왔다. 양철심은 아차 하고 냅다 기합을 내지르며 유연하면서도 잽싼 동작으로 몸을 도려 도인의 면상을 찔렀다. 이 일격이야말로 양가 창법의 가장 위력적인 기습 초식, 회마창이었다. 지난날 양재응은 송나라 조정에 귀순하기 전 악비 장군과 일전을 벌인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초식으로 악비의 동생 악번을 불귀의 객으로 만들었다. 도인은 창끝이 순식간에 코앞으로 뻗어오자 얼없쇼 외마디를 지르며 손뼉을 치듯 두 손을 모았다. 순간 창끝이 그의 손바닥 사이에 끼었다. 양철심은 힘껏 창을 밀어붙였지만 창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놀라웠다. 그는 다시 젖먹던 힘까지 다해 창을 뒤로 빼려 했으나 창끝이 철산에 깊숙이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양철심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됐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난감했다. 도인은 갑자기 웃어젖히더니 전광석화 같이 빠른 손놀림으로 창의 중간 부분을 내리쳤다. 팍!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양철심의 손에 아기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전해졌다. 그의 창은 손을 벗어나 눈 위에 떨어지고 말았다. 도인이 다시 껄껄 웃었다. 양가 창법이 틀림없군. 결례를 범했다면 용서하시오. 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양철심은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짤막하게 대답했다. 난 양철심이라 하오. 도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양재응 장군의 후손이 되겠군요. 그렇소. 도인은 이내 폭언에 예를 취했다. 충신의 후손인 줄 모르고 좁은 소견에 두 분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양해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곽소천이 자신을 소개했다. 전 성이 곽이고 이름은 소천이라 합니다. 양철심이 그의 말을 이었다. 내 의형인데 양산박의 두령세인기 곽성의 후손이오. 아이고, 이거 정말 단단히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도인은 다시 깎듯이 예를 취했다. 두 사람도 답례를 했다. 별 말씀을. 괜찮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한잔합시다. 양철심이 땅에 떨어진 창을 주워들자 도인이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신나게 마셔봅시다. 보석약은 남편이 걱정되어 가슴을 졸이며 문 앞에서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가 세 사람이 화해하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식탁을 새로 정리하기 위해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세 사람이 다시 자리를 잡고 앉자 곽소천이 도인의 버포를 물었다. 도인은 비로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빈도의 성은 구이고 이름은 척인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양철심이 소리쳤다. 아니,
그럼 곽소천도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물었다. 그럼 장춘자가 바로 도장이란 말씀입니까? 구척이가 빙긋이 웃었다. 그건 동문들이 내게 붙여준 호죠. 부끄럽습니다. 곽소천은 입이 딱 벌어졌다. 이제 보니 전진교회 장춘자 대업이군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구척이에게 무릎을 꿇고 정중한 예를 올렸다. 구척이는 얼른 그들을 부축해 일으키고는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오늘 조정에 간신 한 놈을 내 손으로 죽였소. 그래서 계속 관아의 추격을 받아 도피하는 중이었는데 두 분이 마침 술을 청한 거요. 여긴 경성에서 가깝고 두 분 또한 예사 농사꾼이 아닌 것 같아 의심을 한 겁니다. 곽소천이 겸연쩍은 웃음을 지으며 구척이에게 말했다. 내 아우가 워낙 성미가 급해 도장의 솜씨를 한번 시험해 보려다가 공연히 의심을 사게 됐군요. 구척이도 양철심을 쳐다보며 한마디 덧붙였다. 보통 사람 같으면 손 힘이 그렇게 셀 리가 없죠. 그래서 민가의 잠복한 관아의 앞잡이인 줄 알고 거친 말투를 썼는데 내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양철심은 머리를 긁적이며 대꾸했다. 서로 오해를 한 거로군요. 세 사람은 기분 좋게 껄껄 웃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서 구척이는 한쪽에 버려진 박살난 머리통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놈은 왕도건이라는 간신입니다. 작년에 황제의 특하로 금국에 가서 금은보화와 주색을 제공받고는 금왕과 결탁해 우리 송국을 치려했습니다. 놈을 죽이려고 10여일 넘게 추적하다가 오늘에야 겨우 처치했습니다. 곽과 양 두 사람은 장춘자 구척이가 절세 무공을 지녔다는 소문은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나라를 위한 충정까지 투철하니 더욱 존경스러웠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공 쪽으로 화제를 돌렸다. 알고 보니 양가 창법은 비록 자타가 공인하는 절공이지만 무림의 절정 고수를 상대하기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다. 그런데도 양철심은 그와 맞서 수십 초씩을 교환했다. 그건 구척이가 일부러 양보했기 때문이었다. 구척이는 상대방의 창법이 예사롭지 않아 정말 양가 창법인지 확인할 요량으로 시간을 끈 것이다. 세 사람이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에 슬슬 취기가 올랐다. 양철심은 안주를 한 점 집어먹고 나서 한 가지 제의를 했다. 이렇게 도장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왕이면 여기서 며칠 더 묵어 가시죠. 순간 구척이의 안색이 갑자기 변하더니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누가 날 찾아온 모양이오.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서지 마시오. 아셨죠?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자 구척이는 박살난 머리통을 치우고 밖으로 나가더니 휙 허공으로 날아 나뭇가지 사이에 몸을 숨겼다. 두 사람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리둥절했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문 밖에는 쌩쌩 바람 소리만 들릴 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서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양철심은 감탄한 듯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역시 고수답게 청각이 예민하군. 그의 뇌리에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스쳤다. 절름발이 곡삼도 상당한 고수인데 장춘자와 비교하면 누가 더 셀까?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오더니 말 10여 필이 문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에 검은 두건을 쓰고 있었다. 앞장 서 있는 자가 소리쳤다.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어. 싸운 흔적도 있고. 그러자 바로 뒤에 있던 자가 말에서 뛰어내려 눈 위에 난 발자국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맨 앞에 있는 자가 다시 소리쳤다. 집 안으로 들어가 수색해봐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흑인 두 명이 말에서 내려 양철심 집으로 다가갔다. 바로 그때 나무 위에서 뭔가 묵직한 물체가 떨어지더니 정통으로 한 사나이의 머리를 맞췄다. 질로 엄청난 힘이었다. 사나이는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고는 그 자리에서 두개골이 파열되어 사방으로 피를 뿌리며 죽고 말았다. 즉시 소란이 일며 몇몇 사람이 나무를 에워쌌다. 그 중 한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진 물체를 확인하더니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왕, 대인의 머리입니다. 우두머리인 듯한 사나이는 장도를 뽑아 들더니 고함을 쳤다. 어떤 놈이냐? 숨어있지 말고 내려와라. 그의 고함 소리에 10여 명의 흑인들이 일제히 나무를 포위했다. 그러고는 우두머리의 명령에 따라 5명이 신속하게 활을 꺼내 시위를 당겼다. 이내 5대의 화살이 구척이가 숨어있는 쪽을 향해 날아나라다. 양철심이 구척이를 돕기 위해 쇠창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자 곽소천이 그의 팔을 잡으며 만류했다. 도장이 우리더러 나서지 말라고 했잖아. 상황을 봐서 도장이 불리할 때
나가도 늦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무 위에서 화살 하나가 날아왔다. 구척이가 맨손으로 화살을 낚아채고 다시 진력을 실어 날린 것이다. 흑이인 한 명이 되돌아온 화살에 맞아 말에서 고꾸라졌다. 구척이가 검을 뽑아 쥔 채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자 눈부신 광광이 번뜩이며 두 명의 흑이인이 다시 검을 맞고 쓰러졌다. 우두머리는 비로소 구척이의 모습을 확인했다. 누군가 했더니 바로 내 놈이었군. 그는 장도로 바람을 가르며 구척이를 향해 말을 몰고 달려왔다. 검광이 다시 허공을 수놓았다. 또 두 명의 흑이인이 말에서 떨어졌다. 양철심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떡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다. 자기도 10여 년간 무예를 연마해왔지만 구척이 같은 빠른 검법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와 맞붙었을 때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벌써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구척이는 잡히지 않는 바람인 양 허공을 누비며 흑이인의 우두머리를 향해 계속 공격을 펼쳐나갔다. 우두머리를 향해 계속 공격을 펼쳐나갔다. 우두머리의 도법 또한 만만치 않았다. 곽과 양 두 사람은 구척이가 일부러 지연 작전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두머리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검의 방향을 돌려 다른 흑이인을 노렸다. 두 사람의 생각은 정확했다. 구척이는 흑이인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처치할 생각이었다. 만약 우두머리에게 먼저 치명상을 입히면 나머지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다시 차 한 잔 마실 만큼의 시간이 지나자 흑이인은 대여섯 명으로 줄어들었다. 우두머리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갑자기 날카로운 휘파람을 불더니 머리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구척이는 달아나는 말의 꼬리를 왼손으로 낚아채 힘껏 끌어당기며 몸을 날려 우두머리의 등을 겨냥해 검을 꽂았다. 장검이 우두머리의 등을 관통했다. 구척이는 우두머리의 말을 타고 나머지 흑이인을 하나씩 사냥하기 시작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검광이 번쩍일 때마다 흑이인이 하나씩 시체로 변했다. 그들이 흘린 피가 삽시간 하얀 눈 벌판을 붉게 물들였다. 구척이는 검을 쥔 채 사방을 둘러보더니 주인 잃은 말들만 사방으로 흩어져 날뛸 뿐 살아있는 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양천대소를 터뜨렸다. 그러고는 곽과 양 두 사람에게 손짓을 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왔는데 아직도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 표정이었다. 도장,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뭡니까? 곽소천의 물음에 구척이가 답했다. 놈들의 몸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곽소천이 우두머리의 몸을 뒤져 공문 한 장을 찾아냈다. 이만부 부윤인 조대인이 친필로 쓴 밀령이었다. 이만에 상주하고 있는 금국의 사신이 왕 도건을 죽인 범인을 체포하려고 하니 모든 관원은 그에 적극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다. 곽소천은 울화가 치밀었다. 한편 양철심은 다른 몇 구의 시체에서 호패를 찾아냈는데 금국의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흑이인 중 여러 명이 금의 병사였던 것이다. 곽소천이 개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적군이 우리 경내에서 멋대로 살인을 저지르는데 조정에선 오히려 그들에게 협조하다니 참으로 말세로군. 양철심도 이를 갈았다. 우리 황제 나리께서 금의 신하를 자처하니 문무백관도 금에 종속될 수밖에요. 구척이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돌을 닦는 사람으로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데 적과 내통하는 간신과 무고한 우리 백성을 괴롭히는 놈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소. 두 사람은 입을 모아 그를 거들었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우가초는 원체 작은 마을이라 주민이 많지 않았다. 게다가 엄동설 안에 굵은 눈발까지 날리니 사람들은 거의 문 밖 출입을 삼갔다. 곽소천과 양철심은 구척이를 도와 서둘러 큰 구덩이를 파서 10여 구의 시체를 모두 묻어버렸다. 보석약은 빗자루를 들고 눈 위에 얼룩져 있는 핏자국을 지우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신음과 함께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양심이 깜짝 놀라 달려와서는 얼른 그녀를 부축했다. 여보, 왜 그래? 정신 차려. 보석약은 눈을 감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양심은 아내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고 몹시 당황했다. 이때 구척이가 다가와 포석약의 맥을 짚어보더니 껄껄 웃었다. 이거 경사났군요. 축하합니다. 양철심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구척이가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포석약이 나직한 신음과 함께 눈을 떴다.
그녀는 남정네 셋이 주위에 둘러 서 있는 것을 보고 부끄러운지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구척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인께선 홀몸이 아니십니다. 양철심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되물었다. 그게 정말입니까? 구척이가 자신 있게 말했다. 비록 저에게 내세울 만한 재간은 없지만 3가지 잔재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의술인데 용한 명의는 못 돼도 진맥은 정확해요. 2번째는 시를 약간 긁적거립니다. 그리고 3번째가 고양이 흉내를 낼 정도의 서투른 무예죠. 곽소천이 웃으며 그의 말을 받았다. 도장의 절세 무공이 고양이 흉내를 낸 거라면 우리는 쥐꼬리 축에도 못 끼겠군요. 세 사람은 유쾌하게 웃으며 시체를 모두 묻었다. 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술잔을 나누었다. 양심은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입을 다물 줄 몰랐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장춘자 도장은 무공뿐만 아니라 시에도 조예가 깊으니 이 기회에 부탁을 좀 해야겠군.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형수님도 회임 중인데 수고스럽지만 도장께서 좋은 이름 2개만 지어주십시오. 구척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싶더니 입을 열었다. 그럼 곽형의 아이는 곽정으로 하고 양형의 아이는 양강이라 하는 게 어떻겠소? 태어날 애가 사내든 계집이든 다 그 이름을 쓰는 거요. 곽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습니다. 정강지치, 즉 두 황제가 포로로 잡혀간 치욕을 잊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겠죠. 구척이는 그렇다고 대답하곤 품속에서 단검 2자루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오목으로 된 자루와 녹색 가죽으로 만든 칼집이었다. 2자루의 단검은 모양이 거의 똑같았다. 구척이는 양철심의 비수를 빌려 단검 한 자루에 곽정이란 글자를 새기고 또 한 자루에는 양강이란 글자를 새겼다. 칼자루에 글자를 새기는 구척이의 손놀림은 일반 사람이 그냥 붓으로 글을 쓰는 것보다 훨씬 빨랐다. 2 사람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척이는 2 이름을 새기고 나서 말했다. 이 2자루의 단검은 내가 우연히 손에 넣은 거요. 칼날은 예리하지만 길이가 짧아 내가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소. 나중에 애들이 크면 선물로 주시오. 10년 후에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다시 돌아와 애들에게 몇 가지 무공을 전수해주겠소. 2 사람은 몹시 기뻐하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구척이가 다시 심각하게 입을 열었다. 금국 사람들은 강북 일대의 땅을 차지하고 가진 수단을 동원해 백성을 탄압하고 있어. 그게 언제까지 갈지 아무튼 몸 조심하십시오. 그는 앞에 놓인 술잔을 단숨에 비우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2 사람은 그를 붙잡으려 했으나 어느새 눈발을 헤치며 저 멀리 사라져가는 그의 모습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곽소천은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기인답게 바람처럼 나타났다 연기처럼 사라지는군.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는데 참으로 아쉽구만. 양철심은 2 자루의 단검을 만지작거리다가 엉뚱한 말을 했다. 형님, 한 가지 제의할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뭔데? 말해보게. 우리 둘 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의형제를 맺게 하고 둘 다 딸을 낳으면 의자매를 맺도록 하죠. 그리고 만약 곽소천이 얼른 그의 말을 이었다. 각각 아들과 딸을 낳으면 당연히 부부로 맺어야지. 2 사람은 손을 맞잡고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마침 포석약이 안쪽에서 걸어나와 2 사람이 유쾌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영문을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웃는 거예요? 양철심이 설명을 해주자 포석약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면서도 속으론 좋아했다. 양철심이 다시 제의를 했다. 우리 단검을 바꿔 가집시다. 서로에게 약속하는 뜻도 되니까요. 만약 형제나 자매로 맺어진다면 다시 교환하면 되죠. 하나, 만일 부부로 맺어진다면. 곽소천이 웃으며 얼른 그의 말을 받았다. 그럼 미안하지만 2 자루 다 우리 집안 소유가 될걸? 포석약도 지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그거야 반대로 둘 다 우리 것이 될 수도 있죠. 2 사람은 즉시 단검을 맞바꿨다. 당시만 해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이 서로를 부부로 맺어주는 지복이혼이 흔한 일이었다. 곽소천은 단검을 가지고 한껏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었다. 이평도 그의 말을 듣고 몹시 기뻐했다. 양철심은 단검을 이리저리 살피며 혼자서 술을 몇 잔 더 마시다가 거나하게 취해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보석약이 남편을 부축해 침상에 눕히고 식탁을 치우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뒤뜰에 가서 닭을
우리 안에 몰아넣고 뒷문을 잠그려다가 눈 위에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아직 지우지 못한 핏자국이 있었군. 관아에서 나와 이걸 보면 틀림없이 화를 당할 텐데. 그녀는 황급히 빗자루를 찾아와 핏자국을 쓸기 시작했다. 그런데 핏자국은 집 뒤쪽으로 보이는 야트막한 야산까지 이어져 있었다. 게다가 사람이 눈 위로 기어간 흔적도 남아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보석약은 핏자국을 따라 소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임자 없는 무덤 뒤에 시커먼 물체가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보석약이 좀 더 가까이 접근해 살펴보니 그것은 한 구의 시체였다. 검은 옷을 입은 것이 좀 전에 구척이를 잡으러 온 흑인들 중 한 사람이 틀림없었다. 아마 중상을 입었지만 숨이 붙어 있어 이곳까지 기어온 모양이었다. 보석약은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다 이내 생각을 바꿨다. 재수없게 누가 이곳을 지나가다 우연히 이 사람을 발견하면 일이 더 커질 텐데. 보석약은 용기를 내서 시체를 끌어다가 일단 풀밭 사이에 숨기고 남편에게 알릴 심산이었다. 한데 시체를 끌려는 순간 손끝에 이상한 감촉이 전해져 왔다. 뭔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미약한 신음소리도 들렸다. 보석약은 기절초풍했다. 귀신인가 싶어 달아나려 했지만 두 다리가 땅에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 시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듯했다. 보석약은 빗자루로 시체를 살짝 건드려 보았다. 흑인이 다시 미약한 신음을 냈다. 보석약은 비로소 상대방이 죽은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세히 보니 흑인의 등에는 부러진 화살이 깊이 박혀 있었다. 하늘에선 계속 눈이 쏟아졌다. 이대로 놔두면 흑인은 곧 얼어 죽을 게 분명했다. 보석약은 어려서부터 마음씨가 착해 다친 참새나 작은 동물, 심지어 곤충까지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보살펴주곤 했다. 그래서 다소 학식을 갖춘 아버지는 그녀가 천성적으로 약한 것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의 석약이란 이름을 지어준 것이다. 지금 보석약은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보며 또 그 타고난 측은지심이 발동했다. 비록 악한 사람이지만 차마 이대로 죽게 내버려둘 순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으로 달려갔다. 남편을 깨워 상의할 심산이었다. 그러나 양철심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보석약은 우선 사람부터 구하고 보자는 생각에 지혈의 효험이 있는 약과 헝겊을 챙기고 다시 술을 반주전자 데워들고는 소나무 숲으로 달려갔다. 흑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보석약은 우선 데운 술을 천천히 그 자의 입안에 흘려넣었다. 어려서부터 작은 동물들을 가끔 치료해준 덕에 약간의 의학 상식이 있던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안간힘을 써 흑인의 등에 박힌 화살을 뽑아냈다. 그러자 흑인은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고 보석약의 옷은 상처에서 뿜어나온 선혈로 얼룩졌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얼른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헝겊으로 동염했다.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환자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보석약은 궁리한 끝에 다시 집으로 가서 판자 하나를 가져와 흑인을 그 위에 싣고는 있는 힘을 다해 집으로 끌고 왔다. 그나마 미끄러운 눈 위라 다행이었다. 보석약은 흑인을 우선 헛간으로 데려갔다. 겨우 마음을 안정시킨 보석약은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남편이 먹다 남은 닭 국물을 그릇에 담아 촛불을 밝혀들고 헛간으로 갔다. 흑인은 미약하게나마 숨을 내쉬고 있었다. 숨이 붙어있는 게 그녀로서는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닭 국물을 먹이자 흑인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했다. 보석약은 잠시 놀랐지만 촛불을 가까이 갖다 대고 상대방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콧날이 우뚝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한 영준하게 생긴 젊은이였다. 보석약은 왠지 얼굴이 화끈해지고 손이 떨렸다. 그 바람에 촛농 몇 방울이 사나이의 얼굴에 떨어졌다. 순간 사나이가 눈을 뜨더니 보석약을 바라봤다. 부용꽃을 연상시키는 그 스름한 얼굴. 샛별처럼 맑은 눈동자엔 수줍어하는 빛이 담겨 있었다. 사나이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보석약이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좀 어떠세요? 어서 이 국물을 마저 드세요. 사나이는 손을 내밀어 그릇을 받으려 했으나 기력이 없어 하마터면 국을 몸에 쏟을 뻔했다.
어쩔 수 없이 포석약이 그에게 직접 국물을 먹여주었다. 사나이는 달 국물을 다 받아 마시자 눈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그윽이 포석약을 쳐다보는 그 눈에는 고마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포석약은 그의 눈길을 받자 왠지 쑥스러워졌다. 그녀는 얼른 사나이에게 건초를 덮어주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이날 밤 포석약은 여러 번 악몽에 시달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식은땀으로 몸이 젖어 있었다. 남편은 곁에 없었다. 포석약은 어젯밤 일이 생각나 황급히 헛간으로 달려갔다. 헛간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건초 더미만 어지럽게 널려 있을 뿐 사나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포석약이 뒤뜰로 달려가 보니 뒷문이 열려 있고 누군가 기고 구르면서 서쪽으로 향한 흔적이 눈 위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서쪽을 바라보며 한동안 넋을 놓았다. 때 마침 불어온 찬 바람의 추위를 느낀 포석약은 잠을 설친 탓인지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양철심이 이미 죽을 끓여놓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끓인 죽이 어떤지 빨리 와서 맛 좀 봐. 임신한 아내를 위한 남편의 자상한 배려였다. 포석약은 담례로 생긋 웃으며 식탁에 앉아 죽을 떠먹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할까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다물기로 했다. 남편은 악을 원수처럼 여기는 성미라 그 사실을 알면 단장 서쪽으로 달려가 그 자를 죽일 게 분명했다. 그럼 애써 사나이를 살려낸 것도 허실이 되고 말 것이다. 역시 함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뷰 사조영 웅전 일권의 시작은 단순한 도망이 아닙니다. 곽소천과 양철심 두 무사의 의기와 신뢰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죠. 생사를 함께한 의형제가 살아남기 위해 갈라지는 순간 우정, 결단, 그리고 비극적인 운명이 시작됩니다. 무협의 세계관이 서서히 펼쳐지는 초반부지만 벌써부터 등장인물들의 뿌리 깊은 감정과 다가올 인연의 씨앗이 심어지는 느낌이 강하게 와닿습니다.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한 이 불꽃은 앞으로 강호를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요?